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의식이 없던 재벌 회장의 손에서 떨어진 낡은 폴더폰, 지우야, 그건 내려놔. 차갑게 굳은 며느리의 목소리, 삭제해, 그 안에 든 건. 너한테도 독이야. 산소호흡기 소리만 울리던 병실에서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눌렀다. 그리고 흘러나온 한마디. 산소 오늘 밤 조정하세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걸. 생방송 기자회견.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며느리. 그리고 전국에 울려 퍼진 그 음성. 왜 의식 없는 회장은 손자에게 휴대폰을 건넸을까? 그리고 그 파일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오늘 그 숨막히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최상층 VIP 병동 복도만큼은 그 어떤 빛도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고 복도 끝 대형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조차도 이 병동 안에서는 그저 차가운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514호. 문패도 없이 묵직한 원목 문 하나가 복도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따로 번호도 붙이지 않는 그 방은 이 도시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도윤, 78회를 살아온 사람. 구로공단 판잣집에서 태어나 15살에 공장 바닥을 쓸었고 23세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지도록 일했고 밤새 공장 기름 냄새를 옷에 베인 채 새벽 시장을 돌았습니다. 외환위기의 파도가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 혹독한 시절에도 도윤은 단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털고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그 도윤이 지금 이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 누워 기계의 숨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띠띠. 그 소리만이 도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도심의 빛이 침대 위에 누운 도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가늘었습니다. 2달 전 이사회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처음부터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낮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누구도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들어섰습니다. 25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채 풀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날 이후 지우는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곳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를 조용히 당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곁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드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 병실 안의 공기가 단순히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 마치 벽 안에 소리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뒤이어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48살. 문화재단 이사장.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긴 단발머리와 흠 하나 없이 차려입은 옷차림은 병원 복도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수지는 지우를 보자마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면회 시간 끝났어. 오늘은 이만 가거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수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제 회복이 어려워. 곁에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때 한민재가 들어왔습니다. 52살. 장남.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더라. 민재의 말투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슬픔도 그렇다고 냉정함도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고 흐릿한 무언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한 포기란 없다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눈썹 사이에 새겨진 굵은 주름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평생 이를 악물고 버텨온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족 식탁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건강하던 시절에도 식사 자리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수지는 항상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것도, 화제를 꺼내는 것도, 누가 자리에 앉는지조차도 수진의 눈빛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끝내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게 늘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의실에서는 한마디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윤이 왜 식탁에서만큼은 그렇게 조용했는지 지우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병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민재의 표정은 무덤덤하며 기계음은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느꼈습니다. 이 공기가 차갑다는 것을, 단순히 냉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의 손 위에 얹혀 있는 지우의 손 위로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에도 지우는 병원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이미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나서야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불빛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514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규정상 면회 시간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당직 의사와 안면이 있었던 덕에 가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잠깐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지우를 맞았습니다. 띠. 낮고 규칙적인 그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지우는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 말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할아버지 서재에 불려가던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자를 무릎 앞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시작한 이야기, 비 오는 날 리어카를 끌던 이야기, 손이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 굽지 않던 겨울 이야기. 어린 지우에게 그 이야기들은 먼 나라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눈빛은 자랑이 아니라 당부였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 도윤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이따금 있는 일이라고 간호사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쪽으로. 느리고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향하는 쪽을 따라 눈을 옮겼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물컵과 티슈 한 통,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별 기대 없이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지우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모델이었습니다. 은빛 외관은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는 화면 상단의 아이콘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손 안에서 폴더폰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메뉴 화면이 뜨고 저장된 항목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문자 없음, 전화 기록 없음. 그런데 멀티미디어 폴더 안에 음성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 민재, 수진.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폴더폰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아직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려가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은 병실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지우를 향해 멈추었습니다. 지우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우가 오랫동안 알아온 수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조금 더 있고 싶어서요. 수진은 고개를 기울이며 지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우의 손을 정확히는 지우의 등 뒤를 시선이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뭐 들고 있어? 지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숨길수록 의심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앞으로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제 손에 주신 것 같아요. 서랍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폴더폰을 보는 순간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당황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그것은 분명히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거네. 아버님 물건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가져가지 말고 두고 가거라. 병원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폴더폰을 서랍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꼭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늦었으니까 저도 가볼게요. 수지는 눈으로 지우를 따라갔습니다. 지우가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 시선은 등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폴더폰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배터리 아이콘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일명이 화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재, 수진. 지우는 주머니 안에 폴더폰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로 스며들었습니다. 등 뒤 514호 병실 안에서는 기계음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띠. 그 소리가 지우의 귀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편의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폴더폰을 올려놓고 지우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정확히는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가 두려웠습니다. 배터리가 꺼지기 전에 들어야 했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병실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폴더폰을 켜둔 채 주머니에 넣거나 서랍 안에 숨겨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도윤이 직접 녹음 기능을 켜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면 승계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해요. 잠깐의 침묵.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산소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자연사 처리가 가능해요. 의료진 쪽은 제가 이미 이야기해뒀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유원장이 바뀐다는 거 알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이미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폴더폰을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은 손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계산대 직원만 한 명 있었고 냉동식품 칸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먼저 파일을 안전한 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는 선배에게 연락해 폴더폰에서 음성 파일을 추출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전자기기 복원을 전공한 친구였습니다. 오전 중에 파일이 지우의 노트북과 외장 저장 장치 두 곳에 나뉘어 저장되었습니다. 지우는 폴더폰도 따로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원본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야 지우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도윤 회장 와병 중 그룹 경영 공백 우려. 임시대행체제 논의 본격화. 지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이수진 이사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이사회 시작 직전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이사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며 이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 결의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단 차림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비통함을 억누르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제가 경영을 임시 대행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평생 일구신 것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지우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회견장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은 침착하고 단아했습니다. 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젯밤 녹음 속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우에게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 터뜨리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아버지는 공범이라는 말이 녹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개되는 순간 아버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재벌가의 추문으로 도배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놓일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기계의 의지에 겨우 이어지는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도윤은 의식을 잃기 전에 녹음을 켜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그 장면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폰을 서랍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손자가 올 때를 기다리며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기자회견장 유리문 너머에서 수진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민재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그룹 본사 2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서가 자리를 잠깐 비운 틈이었습니다. 지우는 노크를 2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앞에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노트북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열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볼륨을 낮게 맞추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산소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자연사 처리가 가능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일이 끝나도록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지도 지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모서리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이 녹음 들으셨죠? 민재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지우는 멈췄습니다. 지우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충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해요? 산소를 줄이자는 게 오해입니까? 민재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수진이가 흥분해서 한 말이야. 실제로 실행한 게 아니잖아. 아직은요.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수진 씨가 그 말을 하는 걸 직접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우에게 아버지는 늘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는 수진이 했고 중요한 결정도 수진이 내렸습니다. 민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유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막을 힘이 없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고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막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민재는 굳은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우에게는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늘 밤 10시 강남 파이낸스 빌딩 지하 주차장 3구역. 지우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외장 저장 장치를 따로 챙겨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기라는 말을 함께 남겼습니다. 10시가 조금 못된 시각, 지하 주차장 3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기둥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 삭제해. 단도직입이었습니다. 부탁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 아버지 자리도 내 미래도 다 날아간다. 그 파일 하나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지? 수진 씨가 먼저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린애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구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나 해?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구로공단 이야기, 손이 동상에 걸렸던 겨울 이야기, 직원 한 명 내보내지 않으려고
집을 담보로 잡히셨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세상이 뭔지 배웠어요. 그분은 저한테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고요. 수진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깊숙한 어둠 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주차장 바닥에 울렸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나오는 순간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가늘고 느리고 그러나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숨소리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을 뜨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아침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 폴더를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폴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휴지통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검색창에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결과 없음. 복구 프로그램을 급하게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동안 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복구 결과가 떴습니다. 파일이 완전 삭제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 덮어쓰기 방식으로 흔적까지 지운 수법이었습니다. 해킹이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외투를 걸쳤습니다. 지인에게 맡겨둔 외장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쪽은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지인이 사는 동네에 내렸습니다. 빌라 계단을 2칸씩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누가 찾아왔어. 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법무법인 명함을 내밀면서 그 저장 장치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 개인정보 침해, 불법 녹음 소지 혐의 운운하면서.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어. 나는 그냥 내 부탁으로 보관한 것뿐인데 내가 피해를 받을 수는 없잖아. 저장 장치를 돌려줬어. 그 사람들한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트북 파일도 사라졌고 외장 저장 장치도 빼앗겼습니다. 원본 폴더폰만 남아 있었습니다. 폴더폰은 지우가 직접 챙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오래된 기종이라 파일을 다시 추출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룹 법무팀에서 지우 앞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출처와 진위를 문제 삼겠다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수진 이사장 명의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말씀하세요. 그만둬라. 전화기 너머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애원인지 명령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람 편입니까? 편이 아니야. 그냥 이게 너한테까지 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한테는요? 할아버지는요, 아버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법무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경영대행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진 것은 원본 폴더폰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배터리가 꺼지면 파일에 접근할 수 없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녹음을 들었을 때 느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내밀 방법도 막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창밖 도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지우는 몸을 내밀었습니다. 514호로 달렸습니다. 의료진 2명이 병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농도 수치를 점검하는 모니터 화면이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담당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할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소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조치 중이에요. 산소 공급 라인. 그 단어가 지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산소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지우는 의료진을 비집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호흡이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전과 같았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침대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침대 프레임 아래 구석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둔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손 안에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손자가 올 것을 기다리며 지우는 메모리 카드를 주먹 안에 감쌌습니다. 의료진의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 너머로 지우는 할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끊기지 않은 숨소리를. 지우는 병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메모리 카드는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 변환 단자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지우의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보조 슬롯용 변환 단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행 다닐 때 습관적으로 챙겨두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단자에 끼웠습니다.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하나. 용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화각이 좁고 화질이 거칠었습니다. 천장 모서리 쪽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병실 아니었습니다. 514호였습니다. 날짜가 영상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화면 안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성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조용한 병실 아니었기 때문에 소리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조정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흰 가운의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수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뽑았습니다. 화장실 타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의료진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폴더폰의 녹음 파일과 이 메모리 카드. 하나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남을 수 있도록 두 곳에 나누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후의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왜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다른 인물에게 넘기지 않았는지. 지우는 잠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그룹 안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무팀도 임원도 주치의 중 일부도 수진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 구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지우였습니다.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직 아무 자리도 없는 손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혼자 들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빼앗기거나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복사본을 여러 곳에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의 법무팀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외부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병실 안 의료진은 산소 공급 라인을 점검하며 수치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상태는 조금 전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곁에 잠시 섰습니다. 도윤의 손은 다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를. 지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냅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우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대학 시절 지도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교수였고 기업 범죄 전문 변호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우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교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교수가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서초동 외곽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건물도 낡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간결했습니다. 영상 파일 원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폴더폰 녹음 원본도요? 폴더폰은 배터리가 거의 없지만 보관 중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상 파일은 즉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안에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폴더폰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에 맡기십시오.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데이터를 추출해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메모리카드 영상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식 공증을 마쳤습니다. 폴더폰은 법원 감정 경험이 있는 포렌식 업체에 넘겨졌습니다. 업체 측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배터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살려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밖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를 지킬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숨겨둔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나가는 지우의 발걸음은 병원 복도를 처음 걸을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포렌식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폴더폰 내부 데이터 추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우회해 저장된 음성 파일을 완전히 복원했고 파일의 원본 메타데이터까지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녹음 일시, 기기 고유 번호, 파일 생성 경로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떴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와 지우는 밤새 의논했습니다.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경영 대행 자리에 올라 있었고 그룹 법무팀과 외부 로펌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 증거를 무력화하거나 여론을 먼저 장악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대중 앞에 서는 자리, 카메라가 켜져 있는 자리,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 마침 수진은 이틀 뒤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해 두고 있었습니다. 회장 도윤의 뜻을 이어 그룹 발전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터뜨립니다. 변호사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른 시각 병원을 찾았습니다. 514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수치는 전날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곁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입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우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그룹 본사 대강당.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줄지어 섰습니다. 방송사 로고가 붙은 장비들이 강당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생방송 신호가 잡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고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무겁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께서 평생 일구신 이 그룹을 지키는 것이 가족으로서 그리고 경영 대행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대형 화면이 꺼졌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장비를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찍힌 병실 화면이었습니다. 수진이 흰 가운의 남성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강당 안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조정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화면으로도 보일 만큼 뚜렷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마이크를 붙잡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음성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면 승계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산소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자연사 처리가 가능해요.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노트에 받아쓰는 사람, 카메라 렌즈를 수진에게 당기는 사람, 스마트폰을 들어 녹화하는 사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진 이사장, 이 녹음과 영상이 사실입니까?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수진은 마이크 앞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3명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형사 2명이 따랐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들이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수진 씨, 살인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임해 동행을 요청합니다. 수진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강당 한편 기자들 사이에 서 있는 민재를 향해 시선을 꽂았습니다. 민재,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당신도 공범이야. 민재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재의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은 형사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수진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강당 한쪽 통로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외투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 통로를 지나치면서 지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눈빛으로 수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당 안 카메라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온 지우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강당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아무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풍경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행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14호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곁에 자신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도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이 대답처럼 울렸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살인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연루된 의료진 2명도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우아한 자선활동가로 알려졌던 문화재단 이사장의 민낯이 법정 안에서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한민재는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날, 민재는 지우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서도 아니었고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우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514호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지후야. 목소리는 가늘고 낮았습니다. 2달이 넘도록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지우는 침대 곁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한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넌 나보다 강하다. 지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느리게 움직여 지후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지후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지우는 이사회에 한 장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룹 승계폭이 서약서였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몇몇은 만류했습니다. 법무팀은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 2가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사회실을 나오는 지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5월의 하늘 아래 지우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구로역에서 내렸습니다. 구로공단 옛 공장터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건물 대부분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낡은 담벼락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근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공터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볕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재단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아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펼치고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은 남을 수 있지만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첩 페이지가 살짝 넘어갔습니다. 저는 사람을 남기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도윤은 지우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간호사들이 전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는 연습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빨리 와라. 지우는 웃었습니다. 공터를 등지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구로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지우의 뒤로 봄볕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담벼락 옆 작은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기계음 대신 따뜻한 숨소리가 514호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이제 봄과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